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자, 저희가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작물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그 블루베리를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더라고요. 근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농가들 인식 자체가 고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근권부를 좀 산성화시키고 산성 환경에서, 산성 토양에서 블루베리가 잘 자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고가의 좋은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저렴한 제품들이 근권부를 산성화시킨다는 인식이 있어서 농가분들께서 오히려 블루베리를 키울 때는 그냥 좀 좋은 제품을 쓰면 안 된다라는 이렇게 인식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자체에 대한 오해도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고, 좀 블루베리의 근권부 산성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블루베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정말 저희 쪽에 전화 오거나 이렇게 연락 오는 것을 보면은 블루베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연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블루베리가 다른 이제 작물들만큼 오랫동안 한국에서 재배되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배 매뉴얼이 뭐 엄청나게 확충되어 있고 엄청나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 쪽에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블루베리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소득이 보장되는 작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하시는 분들도 점점 이렇게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블루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의 생리적인 특성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블루베리는 에리카시아라는 작물의 과에 속하는 작물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산성 토양을 선호하는 건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pH가 근권부 pH가 4에서 5.5 정도의 토양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이 pH가 보통 이렇게까지 낮은 토양 환경을 선호하는 작물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블루베리는 이렇게 pH가 낮은 환경을 선호하는 건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라는 키는 이제 블루베리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하이부시도 있고 로우부시도 있고요.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그 품종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보통 한 40cm에서 한 2m까지도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토 30cm 정도에 위치하는 청근성 작물이고 잔뿌리의 발달이 굉장히 미약해요. 예. 실제로 그림을 보더라도 잔뿌리의 발달이 굉장히 장근성의 작물이고 잔뿌리의 발달이 미약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림상에서는 죽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메인 루트에서는 사실 양분과 수분의 흡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양수분의 흡수는 당연히 새로 뻗은 잔뿌리로 이루어지는데, 블루베리는 근계의 발달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양수분을 충분하게 흡수할 수 없다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생균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ERM이라고 하죠. 블루베리가 이제 생존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생균근과 공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는 청근성의 작물이다 보니까 양분과 수분의 흡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블루베리가 40cm, 2m까지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실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다른 계통의 경로가 필요한데요. 그 다른 계통의 경로를 이제 내생균근이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ERM이라고 하는데요. 이 ERM을 통해 가지고 양분이 일부 흡수가 되고 그게 블루베리에 전달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 산성 토양을 선호하는 것도 결국엔 이제 내생균근이랑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생균근의 활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블루베리가 양분과 수분을 잘 흡수할 거 아닙니까? 블루베리가 특히나 양분을 잘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양분을 잘 흡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생균근의 활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 내생균근의 활성도가 이 정도 pH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 알칼리성이나 중성 조건보다는 조금 더 산성 조건에서 ERM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ERM을 통한 양분의 흡수가 블루베리 쪽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블루베리는 그래서 산성 토양을 선호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품종입니다. 뭐 하이부시도 있고 로우부시도 있고 레비다이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좀 잘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외국 자료기도 하고, 저희가 블루베리의 품종까지 구분해가지고 작물의 12처방이 나간다거나 작물의 생육성까지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이런 품종들이 있다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달 단계 보셔야죠. 발달 단계도 아주 그림으로 예쁘게 잘 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
월을 봐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외국 자료에서 저희랑 작기 정도가 조금 다를 테니까 월을 봐주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뭐 잎눈이 이제 싹이 트고, 개화를 하고, 착과가 되고, 착과된 다음에 이제 과일들이 발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길기도 하고 뭔가 색깔별로 많은 단계가 쪼개져 있죠. 블루베리는 상품성이 높은 작물이기 때문에 초록색에서 시작해가지고 핑크색이 되고선 이제 파란색이 될 때까지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들은 뒤에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과일의 발달기의 양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꽃눈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휴면에 들어가고요. 휴면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또 그 후년도가 반복이 되면서 잎눈에 싹이 트고 꽃눈이 개화하고 착화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건 꽃눈이 개화가 되는 것은 전년도다. 올해의 수확량은 전년도의 꽃눈의 발달 부분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과일의 품종, 과수나무의 품종과 거의 뭐 일맥상통하게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양분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건데, 근건부랑 지상부의 발달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지상부, 슈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냥 뭐 줄기 가지긴 하지만 그냥 지상부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갈색 진한 것을 이제 근건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건부 같은 경우는 이게 4월, 5월인데요. 뭐 4월, 5월 정도에 집중해서 봐주시 말고요. 왜냐면 외국이랑 작기가 조금 다르니까요. 하지만 국내로 도입을 했을 때 월은 틀리겠지만 그 소요되는 기간 정도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 기간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건부가 발달하는 최성기랑 지상부가 발달하는 최성기랑 2달에서 3달 정도, 여기 피크 찍은 이곳이 지상부가 발달하는 최성기죠. 그리고 여기에 피크 찍은 것이 근건부가 발달하는 최성기입니다. 요게 이제 2달에서 3달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2달에서 3달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 실제로 근건부가 발달하는 최성기랑 지상부가 발달하는 최성기가 2-3달 차이가 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이제 근건부 발달시키려고 인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더군다나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청근성의 작물이어서 ERM이랑 공생하면서 양분을 조금 보조받긴 하지만 어쨌건 근계 발달이 잘 이루어져야지 양분과 수분을 최대한 잘 흡수하고, 잘 흡수한 것들이 이제 블루베리의 고품질 다수화가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뿌리 발달 쪽에서 제일 집중해서 선택한 양분이 인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산을 이때만 잘 주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인산이 여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산은 꾸준하게 공급해야 된다. 근의 패턴에만 가지 말고 2-3달 차이가 나니까 지상부의 패턴도 염두에 둬서 인산은 꾸준하게 공급해야 된다 정도만 캐치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일 발달 단계도 마찬가지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과일 발달 단계 같은 경우는 20, 30, 40 써 있는 게 만개하고 나서 이제 경과된 일수입니다. 그러니까 만개하고 나서 1달 뒤, 만개하고 나서 2달 뒤, 만개하고 나서 3달 뒤, 만개하고 나서 4달 뒤 정도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레비다이고 보라색 같은 경우는 하이브시인데요. 어쨌건 패턴 자체가 비슷하니까 그냥 하나의 그래프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이 발달하는 그 단계는 사실 블루베리에서만 국한되는 독특한 패턴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과일에서 마찬가지로 반복이 되는, 대부분의 과일에서 통용이 되는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세포 분화가 일어나죠.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수를 많게 만들어요. 세포 수를 많게 만들고, 세포 수가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과일이 조금 커지겠죠. 원래 세포가 뭐 2개였던 게 4개, 8개, 16개가 되면은 그 세포 수만큼 과일이 커질 테니까요. 세포 분열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급격하게 크는 건 사실 세포 분열기보다는 세포 비대기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세포 비대기예요. 그 사이에는 서서히 크는 기간이 있죠. 과일 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일치되는 이야기일 텐데요. 맨 처음에 이제 착과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착과가 될 때 이제 세포 분열이 되면서 과일이 이제 급속도로 커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성장이 지연이 돼요. 성장이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익스펜딩, 그러니까 어마무지하게 빠르게 크는 기간이 그 후에 오거든요. 이걸 세포 비대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는 세포 분열이 잘 돼야 되고, 블루베리는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일이, 지금 블루베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블루베리는 세포 분열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세포 비대도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시기로 맞춰서 보겠습니다. 저번에 봤었던 자료는 이게 원력으로 나와가지고 한국 실적이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 자료 같은 건 원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만개하고 나서의 소요 일소로 나왔기 때문에 한국 실적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개하고 나서 한 달 가량 정도는 세포 분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성장이 지연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만개하고 나서 한 2달 반 정도 이후부터는 세포가 비대하는 최성기입니다. 이때 어마무지하게 블루베리 알들이 굵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시기를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기, 세포 분열이 많이 되는 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양분, 모든 양분들이 밸런스를 갖추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모든 양분들이 다 하나같이 전부 다 중요합니다만, 농가분들이 꼭 여쭤보시죠. 뭐 줘야 되냐고. 뭐 줘야 되냐고 물어보면 저희는 드릴 수 있는 말이, 양분 골고루 주셔야 됩니다. 양분 요구도에 맞춰서 주셔야 됩니다. 라긴 하지만, 조금 더 농가 친화적으로 농민분들의 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 시기, 만개하고 나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은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야 되니까 질소를 잘 줘야 돼요. 그 이후에 성장이 지연되는 기간, 과일이 커지는 게 좀 지연되는 기간을 건너뛰고 나서 과일이 세포가 비대되면서 급속히 커지는 이 기간, 만개되고 나서 한 2달 반 이후부터 수확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칼륨을 신경 써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양분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점 분명히 전달을 드리는데, 그 중에 굳이 하나를 뽑자고 하면은 만개하고 나서 초기 세포 분열기, 만개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질소, 그리고 후기의 세포 비대기, 만개하고 나서 2달 반 이후부터는 칼륨, 이렇게 패턴 잡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나중에 블루베리에 맞춰진 전용 블루베리 12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 그거 말고 그냥 좀 쉽게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추비로 NK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꽃 피고 나서 한 달 동안은 NK에서 NA 비율이 높은 NK를 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꽃 피고 나서 한 2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NK를 주실 때 K의 비율이 높은 NK를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적어놨습니다. 에너지는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결국에 아미노산이나 탄수화물 정도 생각을 한다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동화산물 그런 거 생각을 한다면, 뭐 질소가 잘 빨려가지고 아미노산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식물이 근원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ATP랑, 그리고 식물이 근원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골격을 만드는 그런 레고 블록인 탄수화물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광합성과 인상 공급인 것 같아요. 근데 인상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지상부의 생육 패턴이랑 지하부의 생육 패턴을 봤을 때 꾸준하게 인산을 공급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느 시기 할 것 없이 인산의 공급은 중요하다 정도로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럼 이제 그 광합성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광합성 자체의 중요도는 저희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턴을 초기 성장기의 질소, 후기 성장기의 칼륨 정도로 잡되, 어쨌건 과일이 비대하는 그 전 기간 혹은 전 생육기 동안은 광합성이 충분히 잘 일어나게 잎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마그네슘도 중요하고, 황도 중요하고, 뭐 질소도 중요하고, 뭐 망간도 중요하고, 뭐 철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모든 양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에 수세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야 된다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일의 성숙 단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과일의 성숙 단계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덜 익은 초록색일 때, 초록색과 분홍색이 섞여 있을 때, 분홍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을 때, 그리고 파란색일 때, 그리고 다 익었을 때, 이렇게 그 단계가 아주 잘 나뉘어져 있는데요. 결국 이거는 이제 그 농가분들께서 과일이 잘 발달되는지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혹은 그리고 수확할 그 시기를 예측하는 지표 정도로 사용되는 컬러 차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분 요구도 부분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어쨌건 이게 영상이 길면은 또 농가분들께서 영상이 길다라고 한 번에 보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이 첫 번째 시간에는 그 블루베리의 생육 특성이라든가 그 생육 특성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특히 우리 블루베리는 과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과실을 많이 크게 딸 거냐라는 거니까, 과일이 그 크는 패턴 정도를 1교시에 전달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양분 요구도, 그래서 블루베리 양분 요구도는 어떠하고, 그 양분 요구도에 맞춰가지고 어떤 비종을 골라야 하고, 어떤 비종을 얼마만큼 어떤 시기에 줘야 되는지는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저희가 배웠었던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블루베리는 굉장한 네, 그럼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얘기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굉장한 청근산 작물이죠. 양분과 수분 흡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배워야 되는데 양분과 수분 흡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좋은 인산을 정량 넣어줘가지고 근계를 최대한 발달시킬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블루베리 자체가 근계가 좀 발달이 불량하니까 충분한 양분을 흡수하기가 제한적이고 그 양분 흡수를 위해서 진화학적으로 내생균군과 공생하는 생리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 내생균군의 활성도를 높이는 방법은 이제 어느 정도의 산성 조건을 담보를 했기 때문에 블루베리가 산성 토양에서 잘 자란다 정도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근계와 지상부, 지하부와 지상부의 발달 패턴을 보면은 한 두세 달 정도나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두세 달 정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건부 부분의 발달에만 집중해서 인산을 넣어주는 패턴보다는, 왜냐면 지상부의 발달에도 인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에너지 공급 소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만 인산 넣어주지 말고 이 시기에도 인산 넣어줘야 된다. 그럼 그 패턴으로 가면 결국에 모든 시기에 인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전 생육기에 골고루 인산을,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꾸준하게 넣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과일이 비대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일들은 결국에 세포 분열기에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성장이 아주 완만하게 진행이 됐다가 급속하게 성장이 진행되는 세포의 비대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과일들이 커진다라는 거죠. 블루베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신경 써야 되고 세포 비대를 신경 써야 되는데, 블루베리 기준으로 세포 분열기는 만개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블루베리 기준으로 세포 비대기는 만개하고 나서 한 두 달 반 정도. 그러니까 만개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세포 분열에 신경 쓰기 위해서 질소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만개하고 나서 두 달 반 정도가 경과한 다음에는 세포 비대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칼륨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시간 양분 요구도, 블루베리의 양분 요구도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저희 지금 블루베리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블루베리 첫 번째 시간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시간이 이제 블루베리 양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굉장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거두절미하고 시작을 할게요. 양분 요구도입니다. 그 왼쪽이 얘기하는 건 리무벌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블루베리 과일 쪽에 얼마나 많은 양분들이 지금 집적되어 있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톤의 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질소 같은 경우는 1톤의 과일 중에 한 0.64에서 0.91kg이 들어가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칼슘 같은 경우는 1톤 과일에 0.05에서 0.09kg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 맞춰가지고 양분을 공급하는 거는 조금 옳지 못한 겁니다. 왜냐면 이제 업테이크라는 개념을 봐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 질소라는 게 블루베리의 과일 쪽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과일 외의 기관, 뿌리, 잎, 줄기, 눈, 이런 쪽에 다 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포함한 양이 이제 업테이크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톤의 과일을 아주 건강한 상태로 수확하기 위해서 블루베리 수채에 공급되어져야 되는 질소의 총량은 5.03kg라는 거죠. 이 5kg 중에서 한 0.7kg, 0.8kg 정도의 질소만 과일로 가고, 5kg 중에서 0.7, 0.8을 뺀 한 4.2kg, 4.3kg 정도의 질소는 과일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는 이제 과일에 집적되는 비율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한번 평균 내볼게요. 과일 쪽에 집적되는 양을 평균 낸 걸 여기 정리했습니다. 질소 같은 게 0.78, 인산이 0.1, 칼륨이 0.84, 마그네슘이 0.05, 칼슘이 0.07kg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1톤의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1톤의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 블루베리 전체에 공급되어져야 되는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칼슘 양은 저희가 표에서 제시했잖아요. 그럼 이걸 나눠봅시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 질소 같은 경우는 15.5%.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한 질소 중에 한 15.5%는 과일로 갑니다. 나머지 85%는 과일 외에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85%를 85%는 그럼 과일 쪽으로 안 갔으니까 아깝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개념이에요. 블루베리 1톤을 수확할 때는 15%의 질소만 과일로 가더라도 과일들의 품질이 나쁘지 않고 좋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85%는 그 과일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반드시 가 있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하는 그런
숫자나 수치라기보다는 블루베리가 그런 식으로 질소는 과일 쪽으로 15%, 나머지 85%는 과일 외에 다른 기관으로 전류 이렇게 시킨다라는 블루베리의 그냥 생육 특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인산 같은 경우가 27.8%입니다. 사실 상당히 높은 숫자예요. 대부분의 작물에서 인산은 이렇게까지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7.8%는 100 중에 한 27.8 정도가 과일로 가고 나머지 73 정도는 과일 외에 다른 기관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산 같은 경우는. 이 숫자는 사실 블루베리에서 놀라울 정도로 높은 거예요. 칼륨 같은 경우가 15.3%입니다. 칼륨이랑 인산이랑 비교해 봤을 때 대부분의 과일 같은 경우는 칼륨이 과일 쪽으로 가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인산에 비해서. 하지만 블루베리는 그게 정반대적으로 칼륨보다 인산이 과일 쪽으로 가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고요. 마그네슘이 5.4%, 칼슘은 5.4%의 반도 안 되는 2.4%입니다. 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칼슘의 요구도가 마그네슘의 요구도보다 높습니다. 대부분의 작물이 그러해요. 그러니까 과일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제 칼륨을 제일 많이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소, 이제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뭐 인이랑 마그네슘, 뭐 황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인, 마그네슘, 황은 작물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어쨌든 고정적으로 칼륨, 질소, 칼슘 요 순서는 이제 고정적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서를 고려했을 때 칼슘이 과일로 집적되는 양이 마그네슘을 떠나서 많이 먹어야 되는 칼슘만큼 많이 공급되어야 되는 질소 그리고 칼슘보다 많이 공급되는 칼륨에 비해서도 훨씬 더 과일 쪽으로 많이 못 간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슘이 질소나 칼륨에 비해 체내 이동성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물관으로만 이동하는 칼슘 같은 경우는 이동이 굉장히 어렵죠. 이동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칼슘 결핍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끝부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초의 세엽의 신엽의 이제 끝부분 가장자리 부분이라든가 과일의 이제 배꽃 부분이라든가 과일의 끝부분이 이제 썩으면서 칼슘의 결핍 증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그거 자체가 칼슘이 이동성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질소나 칼륨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좋다 보니까 대부분의 결핍들이 이제 노엽에서 나타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칼슘은 이제 신엽에서 나타나거나 끝에서 나타나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칼슘이 과일 쪽으로 정말 안 가는구나. 정말 안 가니까 정말 안 가는 이유는 칼슘이 느리기 때문이다. 칼슘이 느리기 때문이니 우리는 칼슘을 후기에 주는 게 아니라 초기에 많이 줘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놓는 것처럼 칼슘의 조기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칼슘이 과일 쪽으로 제일 못 가는 이유를 고려하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과일이랑 좀 다른 패턴인 거죠. 인산의 과일 집정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그러면 블루베리가 진화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블루베리 과일 자체가 인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아니라 블루베리 과일이 인산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블루베리 과일이 다른 과일들보다 인산을 되게 좋아한대요. 좋아하는 거 더 줘야겠죠. 인산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높은 비율로 많이 줘야 한다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1등이랑 꼴찌 정도만 보고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죠. 1등 인산, 과일 쪽으로 정말 많이 가는 걸 보니 과일이 인산을 좋아하는구나. 블루베리 과일이 인산을 좋아하니까 인산을 많이 넣어줘야겠다. 꾸준하게 넣어줘야겠다. 라는 거 첫 번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칼슘이 꼴찌인 이유는 여기서 꼴찌라는 것은 과일 쪽으로 전류된 양이 꼴찌라는 거죠. 전류된 비율이 꼴찌에서 우리가 착안해야 되는 점은 칼슘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체내에서 잘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과일 쪽으로 많이 못 간 거다. 못 갔으니 우리가 칼슘은 조금 이른 시기에 많이 넣어줘야 되는구나 정도를 착안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별 양분 요구도도 보도록 할게요. 이게 2년생 블루베리고요. 지금 2년생이랑 그 블루베리 합쳐서 요년생이라고 했습니다. 2년생 블루베리고요. 이게 이제 6년생 블루베리죠. 2년생 블루베리랑 6년생 블루베리의 뿌리, 그리고 우드 부분, 슈트 부분, 그리고 잎 부분, 그리고 과일 부분 이렇게 정해놓고선 목부, 뭐 가지, 잎, 과일 이렇게 정해놓고선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로도 정리했습니다. 2년생 같은 경우는 퍼센트로 봐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퍼센트로 보도록 할게요. 2년생 같은 경우는 질소 중에 반이 뿌리랑 관부로 가 있습니다. 질소를 100 넣어준다고 했을 때 반 이상이 뿌리랑 관부에 집적되어 있고요. 과일 쪽으로 가 있는 건 2.6%밖에 안 돼요. 인산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뿌리랑 관부에 되게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과일 쪽에 2.7%가 있네요.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 쪽에 39%, 잎 쪽에 30%, 과일 쪽에 7%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년생도 퍼센트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100% 기준으로 했을 때 뿌리 쪽에 가 있는 질소량이 조금 줄었네요. 그럼 나머지 질소들은 어디로 갔나 보니까 늘어났던 게 이제 줄기 쪽으로도 가고 잎 쪽으로도 가고 과일 쪽으로도 가는 걸로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정리해서 2년생과 6년생이 얼마나 많은 배수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양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그 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소 입장에서 봤을 땐 근권부가 2년생이 5.9kg에서 6년생이 16.3kg이라고 따지면은 2.8배 정도가 가는 거거든요. 2.8배. 마찬가지로 목부가 3.7배, 가지가 6.5배, 잎이 8.6배, 과일이 11.7배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질소는 과일 쪽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질소를 뿌리게 되면 잎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과일 쪽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닌 거죠. 연생이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히려 질소 같은 경우는 뿌리게 되면 과일 쪽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쪽에 제일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말씀드린 대로 잎 쪽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가지 쪽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과일 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4.5배 정도 상승했을 때 4.5배 이상인 항목들만 본 거예요. 인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년생과 6년생을 비교해보면 무려 4.4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4배가 어느 항목에서 증가했나 보니 근권, 목부, 가지, 잎, 과일에서 다 증가했는 제일 높은 부분으로 증가한 게 과일 부분입니다. 기억나시죠? 블루베리라는 과일 자체가, 블루베리라는 나무가 아니라 블루베리라는 과일 자체가 인산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일 쪽에서 제일 높은 수치 23은 인산이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착과량이 늘어나고 수확량이 늘어나는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질소가 증가하고 칼륨이 증가하는 것보다 인산이 증가하는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걸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인산을 꾸준하게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칼륨 같은 경우는 질소랑 인산이 한 4년, 5년 경과하면서 4배 정도, 5배 정도 증가한 거랑 다르게 칼륨물이 13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수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착과량이 많아지고 수확량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칼륨의 공급량은 질소, 인산의 공급량보다 더 높은 비율로 공급시켜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이 13보다 높은 숫자들을 살펴봤을 때 제일 높게 유지가 되는 부분은 가지입니다. 블루베리가 수령이 증가하면서 가지가 잘 발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칼륨 공급량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겠군요. 여기서 저는 질소, 인산, 칼륨 모두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인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싶어요. 인산의 23이라는 이 숫자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일이에요, 과일. 2년생 과일이랑 6년생 블루베리의 과일을 비교해 봤을 때 질소도 당연히 2년생보다는 6년생이 수확량이 더 많을 테니까 질소 공급량도 증가시켜야 되고 인산 공급량도 증가시켜야 되고 칼륨 공급량도 증가시켜야 하는데 과일에서만 신경을 썼을 때는 우리는 인산 공급량을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질소, 인산, 칼륨 다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인산에 제일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 나무 전체로 봤을 때는 칼륨을 제일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군요. 나무 전체에서는 칼륨이 제일 중요하고 과일 전체에서는 인산이 오히려 제일 중요하다. 보통 우리가 과일 얘기할 때도 칼륨 얘기했는데 반대였어요, 그죠? 그래서 또 넘어가서 이제 시기별 양분 공급량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시기별 양분 공급량도 사실 좀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제 두 번째 영상도 이렇게 이제 기간별 양분 요구도 그리고 양분 요구도 요 정도만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인산 굉장히 중요하고 칼슘도 조기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칼륨도 수령이 증가할수록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 까지 이제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지금 블루베리 이야기를 굉장히 바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해진 시간에 뭔가 내용을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가지고 저번 시간에 저희는 블루베리 전체적인 양분 요구도를 봤죠. 전체적인 양분 요구도 보면서
이제 인산의 중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칼슘의 조기 공급 중요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기별 양분 공급량에서 시작을 해서 질소의 역할, 그리고 질산테랑 암모니아테의 역할, 뭐 특장점, 뭐 이런 부분을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기별 양분 공급량은 이렇게 정해놨어요, 제가. 그냥 표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발화하고선 개화할 때까지, 그리고 개화되고 나서 이제 낙화된 다음에 착화가 됐죠. 그리고 착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블루베리가 과일이 발달하는 기간, 그리고 수확하는 기간. 블루베리 수확이 하루면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수확하는 동안도 계속 블루베리는 익으니까요. 수확하는 기간도 잡아놨고요. 수확 후, 수확 후의 감사 시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기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질소 같은 경우는 발화부터 개화까지가 50% 정도의 질소를 공급해야 하고, 과일이 발달하는 기간 동안은 15%. 특히나 질소 같은 경우는 과일 발달기의 초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의 과수 재배농가분들이 당도라든가 착색을 이유로 질소를 과일 발달기에 다 비절시키려고 하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일이 발달하는 단계를 3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었잖아요. 첫 번째 단계, 세포 분열기,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좀 이제 성장 지연기, 세 번째 단계, 세포 비대기 정도로 나눴을 때, 세포 분열기, 그러니까 이제 만개하고 나서 한 달가량, 이 세포 분열기, 이것도 과일 발달기죠. 과일 발달 초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과일 발달 초기에는 세포가 잘 분열돼야 되니까 질소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질소는 아니지만 정량의 질소도 과일 발달기에 꼭 들어가야 되고, 그 정량을 15% 정도의 비율로 이제 이렇게 저는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수확하는 기간 5%, 수확 후에 감사 시비 형태로 30%에서 100%를 맞춘 거고요. 나머지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도 다음과 같은데, 인산 같은 경우 보면 2, 3, 3, 2조 거의 동일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부의 최성기랑 지상부 발달의 최성기랑 지하부 발달의 최성기가 결국에 3달 간격이니까 인산은 꾸준한 시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잘 뻗는 시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지가 잘 뻗는 시기도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그 블루베리라는 과일 자체가 인산을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표로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이 발달하는 시기에도 많은 양의 인산이 많은 비율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인산은 꾸준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여기 나오는 거고요. 이제 칼륨 같은 경우 볼게요. 칼륨은 제일 높은 기간이 이 기간이죠. 과일 발달기인데요. 과일 발달기 중에서도 특히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일 발달의 후기, 세포 비대기 정도를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 비대기에는 칼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칼륨 같은 경우는 세포막을 열고 닫는 역할, 그러니까 세포 자체에 뭔가의 물이라든가 물질이 들어가 세포를 커지게 만드는, 팽창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포의 비대와 칼륨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거 맞춰가지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당연히 이 시기다. 과일이 발달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또 이제 과일 발달이 또 이루어지는 수확기에도 칼륨을 높게 잡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뭐 더 이상 별다르게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동일한 양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칼슘 부분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발화한 다음부터 개화할 때까지, 그러니까 생육의 초기 단계죠. 이 부분은 과일로 집적되는 비율, 그러니까 업테이크 나누기, 리무벌과 업테이크의 비율이었죠. 그러니까 과일 쪽에 집적되는 양과 작물 전체가 흡수하는 양의 비율로 봤을 때 칼슘이 제일 낮았어요. 칼슘이 제일 낮은 이유는 칼슘이 이동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칼슘이 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칼슘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러니까 칼슘의 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 어려우니까 칼슘이 최대한 이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초기에 칼슘을 많이 넣어주자라는 거죠. 60%로 제일 많은 양이 잡혀 있다. 그러니까 이 패턴 보시면은 양분들의 흡수 패턴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시기별 양분 공급량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소 부분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질소는 뭐 사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질소가 부족하면 어떻고, 질소가 과하면 어떻고, 뭐 그런 설명을 적어놨는데요. 뭐 그런 설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작물들이랑 뭐 유사하니까요. 그 부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질소와 과일 발달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발달하는 기간에 질소를 비절시키는 게 지금의 관행 농법인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자료로 돌아가면 이 부분 때문이죠. 이 부분.
과일 발달기의 초기에 세포가 분열되는 기간 동안은 질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질소 같은 경우는 과일 발달 초기에도 적은 비율이지만 정량을 넣어줘야 된다 정도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질소가 하는 역할은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흡수 양상도 정확해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지금 꽃받침이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만개하고 나서죠. 착과되고 나서인데요. 이게 질소가 흡수가 시작되는 이 패턴 자체가 높아지는 게 30일부터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없었던 거예요. 아까 전에 이 구간이 생략된 거죠. 아까 그래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30일부터 질소의 흡수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개하고 나서 30일부터 질소 흡수율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까 전에도 만개하고 나서 30일부터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소를 넣어줘야 된다는데 질소의 흡수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개한 다음에 30에서 45일은 세포 분열의 최성기이기 때문에 30에서 45일 이 정도 기간은 세포 분열의 최성기이기 때문에 질소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고 그거에 발 맞추어서 블루베리가 질소를 많이 흡수하고 있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블루베리가 많이 흡수해요. 엄청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프 자체가 이때가 제일 급해요. 그죠? 오히려 후기보다도 훨씬 급한데 이 급한 시기에 블루베리가 질소를 많이 급하게 빨아먹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질소를 안 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건전한 블루베리를 다 수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질소를 비절시키는 거는 과일 발달기의 후기인 거지 과일 발달기의 초기에는 질소를 비절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질소의 역할입니다. 수확량 증가하고 그리고 뭐 그 동해의 민감도 자체는 조금 떨어지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 수확량이 증가하지만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 또 이제 동해를 잘 입는다 뭐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죠. 이제 블루베리의 뿌리 부분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질산태 질소고요. 이게 암모니아태 질소입니다. 보통 대부분 원예작물들은 질산태 질소를 선호하잖아요. 근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질산태 질소보다는 암모니아태 질소를 선호합니다. 그래갖고 농가분들께서 질산태 질소는 안 주시고 암모니아태 질소만 줘야 되니까 고가의 제품은 쓰지 말고 좀 저가의 제품, 질산태 질소가 들어가지 않은 저가의 제품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게 이 그래프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 가지의 무게고요. 이제 뿌리의 무게입니다. 가지의 무게랑 뿌리의 무게 비교해봤을 때 질산태가 꼴찌인 거 맞아요. 질산태가 꼴찌인 거 맞고요. 암모니아태가 1등이고 암모니아태가 1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모니아태만큼 가지와 뿌리가 잘 자라는 게 암모니아태와 질산태가 혼용되었을 때입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줄기뿐만 아니라 잎이나 뭐 가지 같은 거나 목부 같은 거나 다 포함해가지고 어쨌건 전체적인 그 지상부 전체 무게를 잰 건데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암모니아태 질소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질산태 질소예요. pH를 조금씩 다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태 질소보다 확실하게 생육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농가분들께서는 오케이, 블루베리는 암모니아태 질소를 질산태 질소보다 선호하는구나. 그러면 질산태 질소가 들어가 있는 고품질 제품을 쓸 필요가 없고 질산태 질소가 들어가지 않은 좀 저렴한 제품들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운데 부분을 잊고 있었던 거죠. 뿌리만 보고 줄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지상부, 잎을 포함해서 다 보자라는 거예요. 다 봤을 때 1등은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모든 pH에서 1등은 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pH가 4보다 낮을 때도 1등이 여기고요. pH가 4에서 5 사이일 때도 1등이 여기고 pH가 6보다 높을 때도 1등이 여기입니다. 물론 보통 우리는 그 블루베리를 요 정도 환경에서 키우잖아요. 요 정도 환경에서 블루베리가 잘 자라고 ERM이 활성화되니까 요 정도 환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상부의 생육, 잎을 포함해서 목부와 줄기와 가지 등 모든 지상부의 무게가 제일 높은 구간이 가운데 구간인데요. 가운데 구간은 암모니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가 혼용된 부분을 제일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예작물들은 질산태 질소를 분명 좋아합니다. 질산태 질소를 흡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태 질소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질산태 질소는 오히려 반대로 ERM을 거쳐가지고 그 공생하는 미세균을 거쳐가지고 흡수를 하기 때문에 암모니아태와 질산태를 단용으로 생각했을 때는 암모니아태 질소를 바로 흡수할 수 있으니까 다른 원예작물과 다르게 다른 원예작물은 암모니아태가 아니라 질산태를 흡수하죠. 하지만 블루베리는 암모니아태를 바로 흡수할 수 있으니까 단용으로 생각했을 때는 암모니아태 질소를 질산태 질소보다 선호합니다. 하지만
암모니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를 섞여 있는 형태를 생각을 했을 때는 암모니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가 섞여 있는 형태를 제일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전제가 잘못된 거죠. 블루베리는 질산태보다 암모니아태를 선호하니까 질산태 쓰지 말아야 되지라고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블루베리는 암모니아태 질소를 질산태 질소보다 선호하긴 하는데, 암모니아태 질소보다 선호하는 게 질산태랑 암모니아태가 같이 들어있는 형태를 제일 선호하는구나. 왜냐면 암모니아태는 블루베리가 직접 흡수하고, 하지만 그 뿌리 발달이 빈약하기 때문에 흡수량 자체가 조금 제한이 있고, 질산태 질소는 ERM을 거쳐서 흡수를 하는데, ERM 같은 경우는 pH를 잘 조정해 놓으면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질산태 질소를 잘 흡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암모니아태랑 질산태 질소가 섞여 있는 형태의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일단 암모니아태 질소고요. 요게 질산태 질소예요. 그리고 요게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도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암모니아태 질소는 블루베리가 직접 흡수한다라는 거예요. 근권으로 바로 흡수합니다. 바로 흡수한 다음에 뭐 되게 영어로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결국에 이게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아미노산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 경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태 질소는 근권으로 바로 흡수. 다른 작물이랑 다르죠. 다른 작물은 근권으로 암모니아를 바로 흡수하지 않고 암모니아태를 질산태로 산화시킨 형태에서 질산화시킨 다음에 흡수를 하고, 흡수한 다음에 환원을 해가지고 암모니아태를 다시 만들고 그 다음 이제 아미노산으로 바꾸는데, 블루베리는 특이하게 암모니아태를 근권으로 바로 흡수합니다. 바로 흡수한 다음에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아미노산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거고, 질산태 질소 같은 경우는 바로 블루베리가 흡수하지 않고요. ERM을 통해 가지고,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한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태 질소로 환원을 하고, 그 다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미노산 만드는 사이클 있잖아요. 이 회로를 돌려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든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다른 원예 작물들은 질산태 질소랑 암모니아태 질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질산태 질소는 바로 흡수하고요. 암모니아태 질소는 토양에서 질산태 질소로 만든 다음에 흡수합니다. 흡수해서 이 질산태 질소를 다시 암모니아태 질소로 환원시킨 다음에, 이렇게 환원시키는 통로가 이거거든요. 환원시킨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을 만든다라는 거죠. 블루베리는 특이하게 암모니아태 질소를 근권으로 바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질산태 질소는 ERM을 거쳐가지고 근권으로 흡수해요. 그리고 이 암모니아태 질소는 바로 아미노산을 만들고요. 질산태 질소는 ERM을 거쳐서, 미생물을 거쳐서 흡수를 한 다음에, 균류를 거쳐서 흡수한 다음에 암모니아태 질소로 환원을 시킨 다음에 아미노산을 만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질산태 질소는 경로가 하나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육 패턴으로 봤을 때는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태 질소보다 더 블루베리가 선호한다는 거죠. 그 단계가 하나 적으니까 훨씬 더 이용이 편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문제는 이 암모니아태 질소는 근계로 바로 흡수를 하지만 블루베리의 근계가 굉장히 발달이 빈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질소를 근계로 전부 다 흡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인자로 ERM을 돌려야 되는데요. 보조 사이클로, 보조 경로로 ERM을 돌려야 되는데, 이 ERM이 흡수하는 질소는 질산태 질소라는 거죠. 암모니아태 질소가 블루베리 생육에 유리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단계가 작아서 분명한 사실이지만, 얘는 흡수가 제한적이다. 근 발달이 불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ERM을 이용할 건데, ERM은 암모니아태가 아니라 질산태를 흡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암모니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비종의 이용이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저희가 예로 들게 야라 레가를 예로 들도록 할 건데요. 야라 레가라는 제품 자체가 질산태 질소랑 암모니아태 질소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가 굉장히 선호하는 형태의 질소다라는 걸 먼저 전달을 드리고, 신기한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블루베리 하시는 분들께서 산성토양을 선호하시죠. 왜냐하면 산성토양에서 블루베리가 잘 자란 이유는 제가 충분하게 전달을 드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양을 오히려 산성으로 만들기 위해 산성 물질들을 많이 투입을 하시는데, 요거 자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옳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블루베리의 양분 관리 제품으로 사용되는 애들이 근권부에 들어갔을 때 그 제품으로 토양을 조금 약산성으로 만드는 걸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블루베리가 먹을 수 있는 비료를 공급하고 따로 산성화 물질을 넣는 것보다는 블루베리가 먹을 수 있는 비료를 공급하고 그 비료를 통해 가지고 토양의 산도를 조금 보정해서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산성 토양, 약산성 토양을 만드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선호하는 방식인데, 이 야라 레가라는 제품이 블루베리의 생육에 맞는 산성 토양을 조성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뭐 요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건 그 50kg 정도의 야라 레가 제품을 300평에 쓴다라고 했을 때 이온 교환, 그러니까 양분이 흡수되는 패턴, 야라 레가에 들어가 있는 암모니아 퇴질소가 흡수되는 패턴에 의해 가지고 근검부가 산성화가 됩니다. pH 5.6 정도로 산성화가 돼요. 물론 요거는 그 농가마다 원래 밭의 토양의 pH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pH를 한 7 정도로 가정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한 거라서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패턴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pH가 5.6 정도가 나오고, 근데 토양이 있기 때문에, 토양에 버퍼가 있기 때문에 pH가 5.6까지 떨어지지 않고 한 6.0까지 떨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야라레가라는 제품, 제가 추천드리는 야라레가라는 제품은 100% 전부 다 황산칼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황산칼륨 자체가 또 들어가죠. 황산칼륨도 이제 산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물질이어서, 황산칼륨이 얼마나 산도를 낮출 수 있나 생각을 하면은 6.0까지 높아진 pH를 5.5까지 낮출 수 있다는 거죠.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황 요구도도 높았고 마그네슘 요구도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황산 마그네슘이라는 제품을 또 추천드릴 거예요. 황산 마그네슘도 산성 형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황산 마그네슘을 또 추가로 사용하게 되면 pH가 한 4.5에서 5.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토양의 깊이가 20cm고 뭐 면적은 300평이고 토양의 밀도가 1.4이고 이런 거를 제가 가정하고 토양의 pH가 7인 걸 가정하고 나온 계산이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양분이 모두 다 100% 흡수가 되고 용탈되거나 고정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가정하에 나온 계산이니까 사실 뭐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패턴과 이 흐름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먹는 형태의 양분과 블루베리가 먹을 수 없는 형태의 산도 조절 물질을 같이 넣는 것보다는 블루베리가 먹을 수 있는 형태의 양분을 넣어서 그 양분이 작물에 흡수된다라거나 양분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으로, 양분이 이온화되는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으로 산도를 좀 보정할 가능성과 보정할 필요가 있다 정도. 그리고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이런 프로세스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질소 얘기했으면 지금 인산 얘기도 해야 되고 칼륨 얘기도 해야 되고 칼슘 얘기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얘기도 해야 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또 저희가 또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면 농가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짧게 잘라서 영상을 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어쨌건 그 질소 부분에서, 그러니까 시기별 양분 공급량과 질소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아주 간략하게 1분 동안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양분 공급량에서 질소 부분의 적은 비중이긴 하지만 15%는 과일 발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특히나 과일의 초기 발달기의 질소가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되니까 이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만개하거나 30일부터 45일, 한 15일 정도의 간격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칼륨 같은 경우는 후기 과일 발달기는 결국에 세포 비대기죠. 이때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는 이동이 느리니까 초기에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질소의 흡수 패턴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초기 과일 발달기에 들어가야 돼요. 요거부터 비절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분명히 적은 양의 질소지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퇴질소가 훨씬 더 경로가 짧으니까 암모니아 퇴질소를 제일 좋아하지만 질산 퇴질소랑 암모니아 퇴질소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애가 지상부의 생육이 제일 좋습니다 라는 거죠. 그 이유는 질산 퇴질소는 암모니아 퇴질소에 비해서 그 단계가,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합성이 되는 그 단계가 길어서 블루베리가 선호하지 않긴 하지만 근에 블루베리의 근 발달이 제한적이어서 모든 질소를 암모니아 퇴질소로 흡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ERM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ERM이 흡수하는 건 질산 퇴질소이기 때문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블루베리가 선호하는 질소의 형태는 암모니아 퇴질소가 아니라 암모니아 퇴질소와 질산 퇴질소의 혼용입니다 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질소 영상 다뤘고요. 그럼 질소 부분 넘어가서 이제 인산, 칼륨, 칼슘, 그리고 알루미늄 독성 이런 친구들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블루베리 영상입니다. 요 예쁘지 않아요? 요 그림 저번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블루베리가 질산 퇴질소보다 암모니아 퇴질소를 좋아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블루베리가 암모니아트질소를 단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암모니아트질소랑 질산트질소를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이 한 그림에 아주 자세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블루베리는 뭐 인산 결핍이 좀 드문 작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는 어차피 황산칼륨으로 충분하게 잘 넣어주시는 농법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조금 반드시 이 부분은 좀 농가분들께 가이드 해드려야겠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세 가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칼슘, 이제 연면 시비가 아니라 칼슘 이제 조기에 공급하는 거. 초기부터 이제 칼슘을 근검으로 공급하는 거. 두 번째로 이제 암모니아트 질소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산테랑 암모니아트 질소를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질소 같은 경우를 착과된 다음부터 이제 비절시키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질소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과일의 세포 분열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한 15일 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니까 그 시기에 질소를 정량 공급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를 잘못 관리하시는 그 양분 관리 매뉴얼이라고 생각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고치고 싶었는데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두 번째 항목이 결국에 암모니아트 질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트 질소랑 질산트 질소를 동시에 사용돼야 되는 이유가 이 그림에 잘 아주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바로 인산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기 또 인산의 역할이라든가 결핍 증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이제 화면을 캡처를 하시거나 아니면 잠깐 멈추시고선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부분 얘기까지 다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인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인산 같은 경우는 이 표를 다시 한번 좀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산이 2년생이랑 6년생을 비교했을 때 인산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나를 표로 정리를 한 건데 근권부의 함량은 2.2배 증가하고 있고 2년생보다 6년생이 2.2배 더 인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목부는 5.2배 포함하고 있고 가지는 4.6배 포함하고 있고 잎은 14.4배 포함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4.4배 더 포함하고 있는데 과일 쪽은 23배나 더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루베리의 과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표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루베리라는 과일 자체가 인산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은 굉장히 중요하게 잘 꾸준하게 공급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흡수 패턴도 꾸준하게 공급하는 포션으로 이렇게 나간 걸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죠. 요거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산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좋은 인산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인산을 쓰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산 흡수가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좋은 인산을 쓰는 게 당연한 거고 좋은 인산을 쓰는 거랑 별개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ERM 있잖아요. 뭔가 양분을 흡수하는 보조적인 그 공생을 하는 균류인 ERM 자체가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식물이 인산을 좀 잘 흡수하게 됩니다. 근데 ERM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pH를 잘 조절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농가분들께서 pH를 잘 조절을 하시는 편에 속해가지고 인산은 내생균군을 통해서도 잘 흡수가 돼가지고 인산 결핍은 좀 드문 편에 속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산은 과일 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일이 인산을 너무나 잘 많이 먹고 싶어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좋은 형태의 인산을 쓰셔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산 같은 경우는 좀 토양에서 불용어가 굉장히 잘 일어나는 작물이죠. 특히나 이제 산성 토양에서 많이 재배를 하실 테니까 산성 토양을 생각을 했을 때는 산성 토양에서 인산 같은 경우는 철 같은 경우랑 불용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토양이 이제 염류 집적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산을 다량 넣는 것보다는 정량의 인산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뭐 토양 검정이라든가 역 검정을 통해 가지고 인산의 공급량을 좀 패턴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도 자료로 만들어 왔는데요. 보시면은 외국은 조금 더 이걸 세분화 시켰어요. 3,000평 기준으로 한 2톤 정도의 블루베리를 수확할 때, 4.5톤 수확할 때, 한 6.7톤 수확할 때, 한 9톤 수확할 때 인산은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패턴화 시킨 건데 사실 이 부분까지 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나오는 그 인산의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토양 검정 하잖아요. 토양 검정은 이렇게 유인산 함량이 나옵니다. 유인산 함량이 나올 때 200에서 300 정도의 유인산 함량이 나오면 토양의 인산이 그래도 괜찮게 있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00 이하로 숫자가 나오게 되면 토양의 인산이 굉장히 적구나 인산을 더 넣어야겠구나
그러니까 200에 300 나온다고 해서 인산이 적당히 잘 들어가 있으니까 인산을 안 줘야겠구나가 아니라 인산이 적당하게 잘 들어가 있고 인산을 추가로 보충해 줘야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토양 검정 자료를 해석하는 부분도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나중에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산의 역할인데요. 인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수확량도 증가시키고요. 착과량도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그 ERM 자체의 활성도도 높인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칼륨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인산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면은 뭐 인산은 굉장히 중요한 양분이고 과일 쪽의 요구도가 워낙 연생이 증가할수록 과일 쪽의 요구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즉 착과량이 늘어날수록 인산의 요구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인산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인산 흡수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좋은 인산을 쓰건, 불용화가 안 된 좋은 인산을 쓰건, 두 번째 방법은 ERM의 활성도를 높이건, 즉 pH를 잘 조정을 하건. pH는 잘 조정을 하시니까 좋은 인산을 쓰는 형태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칼륨은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칼륨의 역할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보통 칼륨이 비료 형태로 들어갈 때는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염화칼륨이랑 질산칼륨이랑 황산칼륨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질산칼륨이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 황산칼륨이고 염화칼륨이에요. 염화칼륨 같은 경우는 염소가 들어갔으니까 염류 집적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염화칼륨은 사실 원예 작물에 적합한 형태의 제품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황산칼륨이랑 질산칼륨이 남는데, 황산칼륨보다 질산칼륨이 비싸기도 하고 염류 집적도도 낮고, 그리고 질산태질소가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어서 질산칼륨이 훨씬 더 좋은 형태의 칼륨입니다만, 블루베리는 질산태질소보다는 암모니아태질소의 선호도가 높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질산태 암모니아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복합 관주용 제품, 야라레가 같은 제품에서 질산태랑 암모니아태질소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보정하면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질산태질소를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는 다른 원예작물과 다르게 질산칼륨보다는 황산칼륨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원예작물 기준으로는 질산칼륨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황산칼륨, 염화칼륨인데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질산칼륨보다는 황산칼륨이 조금 더 선호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염화칼륨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질산칼륨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 염화칼륨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블루베리가 염소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근검부가 약하거든요. 근검부가 약한 작물들은 대부분 내염성이 떨어져서 염소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블루베리는 근검부가 약하기 때문에 염화칼륨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거고,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이미 질산태질소를 우리가 야라레가로 보정할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산태질소를 공급할 수 있는 질산칼륨보다는 황산칼륨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칼륨의 공급량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칼륨 같은 경우는 그 인산만큼 결핍이 드문 것도 아니고 또 대량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자료를 참고한다기보다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그 칼륨의 공급량 혹은 저희 12프로그램 부분을 좀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칼륨의 역할인데요. 칼륨 들어가면 수확량이 증가하고요. 칼륨 들어가면 착과량이 늘어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지금 질소, 인산, 칼륨 다뤘거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칼슘 얘기 드리고, 나머지 양분들 얘기 드리고, 12프로그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인산이랑 칼륨 딱 하나만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하면은, 칼륨은 이제 황산칼륨 쓰셔야 되고, 인산은 어차피 pH 잘 맞춰가지고 ERM이 인산 흡수율은 조금 높이긴 했는데 과일의 인산 요구도가 워낙 높으니 좋은 인산 쓰셔라.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인산이랑 칼륨의 중요 포인트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이랑 칼륨이랑 전부 다 그 블루베리에 굉장히 중요한 양분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양분이 없죠. 근데 특히나 인산 같은 경우는 과일 쪽에 전류되는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았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산은 과일 쪽에 전류되는 양 자체가 굉장히 많기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생이 증가할수록 과일 쪽에 집적되는 비율 자체도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라는 과일 자체는 인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인산을 잘 공급해야 하는데, 인산 공급의 효율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방법은 ERM의 활성도를 높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좋은 인산을 사용하는 거. 근데 이미 ERM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pH를 교정하는 노력은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ERM의 활성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논의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좋은 인산 써야 되는 거는 블루베리 과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산이기 때문이에요. 과일의 품질이 제일 중요한 건 인산이니까 어쨌건 그래도 좋은 인산을 쓰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칼륨 같은 경우도 블루베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마지막 핀포인트니까
칼륨은 염화칼륨, 황산칼륨, 질산칼륨으로 나눌 수 있고요. 염화칼륨, 황산칼륨, 질산칼륨 순서로 비싸고요. 원재 작물도 염화칼륨, 황산칼륨, 질산칼륨 순서로 더 선호합니다. 근데 블루베리는 조금 달랐죠. 질산테보다는 암모니아테질소를 더 선호하고, 암모니아테질소보다는 질산테와 암모니아테질소 복합을 선호했는데, 질산테랑 암모니아테질소의 복합은 저희 이제 에라레가로 보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질산테질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저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죠. 방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블루베리 작물에 한해서는 질산칼륨보다는 황산칼륨의 사용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염화칼륨은 블루베리 자체가 내염성에 워낙 약하니까, 그래서 블루베리 쪽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붕소 넣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염소 넣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나트륨 넣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염소 넣는 거 조심해야 되니까 염화칼륨은 사용하면 안 되는 비종인 겁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인산이랑 칼륨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칼슘이랑 뭐 황이랑 다른 블루베리 전용 12 프로그램 이렇게 설명을 드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저희 지금 블루베리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블루베리가 뭐 좀 각광을 받는 추세인 것 같아서 블루베리의 생육이라든가 영양 관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블루베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칼륨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칼슘, 뭐 황, 뭐 알루미늄 독성 이런 쪽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이제 칼슘 쪽의 역할인데요. 칼슘이 작물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저희가 누누이 너무 많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좀 이제 과일 쪽의 경화라든가, 과일 쪽의 저장성이라든가, 뭐 좀 이제 저항성, 병에 대한 저항성, 뭐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고, 칼슘 또한 블루베리를 포함한 모든 원예 작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다량 원소였죠. 그러니까 작물들이 흡수하는,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포함한 작물들이 흡수하는 업테이크라는 양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업테이크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과일 쪽에 전류되는 양 말고 나무 전체가 흡수하는 양 자체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작물들은 이제 칼륨이 1등, 그다음 질소가 2등, 그다음 이제 칼슘이 3등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 양분입니다. 뭐 그 정도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 보시면 이제 뭐 칼슘 같은 경우가 세포벽을 좀 단단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세포 분열도 촉진할 수 있다. 뭐 전분 합성화에도 관여를 하고, 뭐 질산지질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 근데 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많은 영상에서 이미 다 다뤘으니까요. 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칼슘은 물관으로만 흡수가 되는 양분이죠. 물관으로만 흡수가 되는 양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입으로만 집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전류가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물관으로만 흡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물을 통해서 양분 칼슘이 이제 이동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증산 작용을 통해서 증산압이 강한 부위에 물이 좀 많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증산이 많이 일어나는 잎과 증산이 적게 일어나는 과일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물 같은 경우는 잎 쪽으로, 과일보다 잎 쪽으로 많이 몰릴 테니까 물에 녹아있는 칼슘 자체도 잎으로 훨씬 더 많이 흡수가 집적이 되고 과일 쪽으로는 많이 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관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다른 양분과 다르게 잎에 있던 칼슘이라는 양분은 과일 쪽으로 재전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칼슘의 이동성의 특성이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칼슘이 작물 내부에서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 느린 이유는 물과 함께 물관으로만 이동을 하니까, 에너지를 쓸 수가 없는 죽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물관으로만 이동을 하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렸고요. 그리고 결국 최종 도착지 자체는 과일 쪽이 아니라 잎 쪽이다. 그리고 최종 도착지인 잎에서 과일 쪽으로 질소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양분들은 이동할 수 있지만 칼슘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칼슘의 이동상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과일류의 작물들은 칼슘을 연면시비할 필요성이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연면시비를 안 하게 되면은 칼슘 결핍이 굉장히 크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권부로 칼슘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무가 먹는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땐 칼슘은 한 3등 정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많이 넣어줘야 되니까 근권부로 칼슘을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만, 아무리 충분하게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일 쪽에 혹은 신초 쪽에 칼슘 결핍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칼슘의 고유한 이동성의 특성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은 정리하면은 관주 혹은 토경으로 충분한 양의 공급이 뿌리 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면시비도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성이 연관이 되어져 있고 잎 쪽은 한 0.2에서 0.7%의 칼슘이 충분하게 도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 결핍 증상은 대부분 신초 쪽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T번 증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T번 증상 외에도 조직이 좀 뒤틀린다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칼슘의 역할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칼슘을 처리하지 않은 곳과 처리한 파란색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경도 자체도 좋아지고 있고요. 저장 중의 무게 감소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장성이랑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장성이랑 연관이 된다라고만 해석을 하면 너무 1차원적인 것 같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장 중의 무게가 감소한다는 건 결국에 생체중의 감소율이 적다라는 거고요. 생체중의 감소율이 적다라는 건 수확량이 늘었다는 지표와 정확하게 연결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톤 수확을 했는데 칼슘을 안 치게 되면은 10톤이 8대는 8톤이 되어 있는 거고요. 칼슘을 치게 되면 10톤이 9.5톤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 수확량이 는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이 그래프 지표는 뒤에 알루미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텐데 블루베리가 결국에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었죠. ERM이라는 그 근균이랑 공생을 한다고. 그래서 ERM을 통해서 양분 흡수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걸 배웠는데 그렇다 보니까 블루베리는 약산성 토양에서 생육이 굉장히 선호가 되죠. 근데 약산성 토양에서 생육하게 되면은 미량 원소 중에 특히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침출이 잘 됩니다. 알루미늄이 침출이 잘 되면은 블루베리가 어쩔 수 없이 알루미늄을 좀 흡수하게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고요. 그렇다 보면 알루미늄 독성이 좀 유발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블루베리 쪽의 알루미늄 독성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성 토양에서 생육이 되니까. 산성 토양일수록 알루미늄이 많이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조건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독성을 좀 저희가 완화해야 되는데요. 그 완화할 때 칼슘이 도움이 된다라는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는 제가 알루미늄 독성을 설명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가분들 이제 만나거나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칼슘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연면시비만 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근건부에 칼슘을 공급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건부의 칼슘은 이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 주기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연면시비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칼슘 어떻게 공급하세요라고 여쭤보면은 칼슘 공급을 안 하시는 분이 없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는 연면시비로 칼슘을 공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연면시비로만 칼슘을 공급하게 되면은 당연히 세 번째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칼륨 질소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칼슘의 절대적인 공급량을 우리가 충족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전 봐요. 연면시비만 칼슘 공급하는 건 틀린 방법이고요. 두 번째 이제 계통에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뭐 석회를 줬다. 혹은 뭐 황산칼슘을 줬다, 뭐 탄산칼슘을 줬다, 소석해줬다, 생석해줬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보라고 만든 자료입니다. 이 회색은 아무것도 안 준 거고요. 칼슘 아무것도 안 준 거고요. 회색은 마찬가지로 칼슘 아무것도 안 준 거고요. 이 연한 파랑색, 연한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집섬이라고 써있죠. 집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석회유황이라고 불러요. 황산석회, 황산칼슘이라고 부르고요. 이 진한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라임이라고 써 있는데요. 라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석회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그럼 이제 석회 줬을 때랑 석회 유황 줬을 때랑 아무것도 안 줬을 때 보면은 이제 당연히 땅에 있는 칼슘의 양은 석회도 그렇고 석회 유황도 그렇고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칼슘의 양은 느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땅에 있는 칼슘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제대로 블루베리라는 나무로 들어가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잎에 있는 칼슘의 양을 조사하면은 아무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석회 유황이라든가 석회의 칼슘은 흡수되지 않는 칼슘이라는 거예요. 흡수되지 않고 땅에서의 역할, 즉 pH를 교정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나무로 흡수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봤었던 뭐 물질 대사도 담당하고 세포 분열에도 관여하고 세포벽도 튼튼하게 하고 병도 덜 오게 하고 저장성도 좋아지게 하고 이런 역할은 석회 유황이랑 석회가 담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석회 유황이랑 석회는 그냥 pH 교정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블루베리라는 작물이
많이 먹어야 되는 칼슘은 석회나 석회 유황으로 공급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 그래프도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 작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화되고 나서 작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과일의 무게는 크게 증가하게 되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 봤었죠. 뭐 1 차 세포 분열기, 2 차 약간 지연기, 뭐 3 차 세포의 뭐 비대기 뭐 이런 식으로 봐 가지고 1차 때 질소를 굉장히 많이 넣어 줘야 되고 3차 때는 질소도 많이 넣어 줘야 되지만 칼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는 꽃이 피고 나서 바로 끊는 게 아니라 꽃이 피고 나서 개화 후에 한 30일 동안은 질소를 충분하게 공급해야 됩니다. 뭐 이런 영상을 충분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시기랑 맞춰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칼슘의 함량 자체는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칼슘 함량이 떨어지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과일의 무게 자체가 커지니까 과일 속에 있는 칼슘 함량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밀도가 낮아진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작기가 진행되면서 과일의 무게, 과중이 증가하는 동시에 지상부의 생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잎도 커지게 되고 잎도 많아지게 되죠. 근데 칼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일 쪽으로 집적되는 비율보다 잎 쪽으로 집적되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일이 커지면서 잎도 많아지고 잎도 커지니까 칼슘은 과일 쪽으로 갈 수가 없고 잎 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 자체도 커지지만 잎 쪽으로도 칼슘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칼슘의 과일 내 농도는 꾸준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결국에 옆면십이에요. 그러니까 칼슘 같은 경우는 토경으로 토양으로 관주를 통해서건 토양 살포를 통해서건 이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양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 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 부분은 그리고 석회나 석회 유황으로 대체되지 않는 것도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작기가 진행되면서 과일 내 칼슘의 함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구나.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는 과일이 커지고 잎도 커지니까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요때 칼슘 결핍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칼슘 결핍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옆면 시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옆면 시비 부분을 보기 전에 좀 자세하게 이런 기작들을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이제 칼슘이 결합한 양상입니다. 세포벽과 세포벽을 연결해 준 이런 팩틴 결합. 이런 팩틴 결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과일 쪽으로 칼슘이 들어가는 거, 우리 잎 쪽으로 칼슘이 들어가는 거 설명을 했는데 칼슘 같은 경우는 물관으로만 이동을 하고요. 자일렘이라는 물관으로만 이동을 하고 트랜스퍼레이션이라는 그 증산작용을 통해서만 물관에 물이 이동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증산작용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 여기는 네 개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잎 쪽엔 네 개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과일 쪽엔 한 개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유가 쪽에는 두 개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복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잎 쪽으로 간다. 대부분이 잎 쪽으로 가고 과일 쪽으로는 대부분 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일 쪽에 칼슘 결핍이 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유과기일 때랑 좀 성숙한 뭐 성과기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 유과기일 때는 잎도 작으니까 조금 증산압이 잎 쪽에 적게 걸려가지고 많이 그래도 적지 않은 양이 칼슘이 유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성과기가 되면은 과일이 커진 것만큼 잎도 커지니까 증산압의 차이가 더욱더 벌어지게 되고요. 잎과 성과의 증산압의 차이가 더욱더 벌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과 쪽으로는 칼슘이 더욱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결국에 이 시기에 옆면 시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육아기 이전에는 뭐 육아기 이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육아기 이전에는 근권부로 칼슘이 굉장히 다량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육아기 이후부터는 근권부로 칼슘이 다량 들어감과 동시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옆면 시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안 준 거고요. 이제 질산칼슘, 카르복실칼슘 뭐 여러 종류의 이제 칼슘을 옆면 시비한 겁니다. 예. 여기 이제 질산칼슘 같은 경우는 토양으로 공급한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옆면 시비를 병행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줬고요. 질산칼슘을 토경으로만 줬고 토양으로만 줬고 이 친구들은 질산칼슘을 토경으로 준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이 친구들을 옆면 시비한 거예요. 그래서 블루베리의 무게 그리고 블루베리의 경도 정도를 측정을 한 건데요. 당연히 옆면 시비를 병행한 이쪽이
아무것도 안 준 것보다, 그리고 땅으로만 칼슘을 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연면십이랑 땅으로 주는 칼슘을 비교한 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연면십이라고 적어 놓긴 했지만 연면십이와 땅으로 준 칼슘을 병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행하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블루베리의 무게도 증가하고 있고 블루베리의 경도도 증가하고 있다 정도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칼슘 얘기를 다 하려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으로 조금 이제 미뤄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건 이 부분에서 꼭 깨달아 주셔야 되는 거는 칼슘의 역할이라든가 칼슘의 기작보다는 칼슘은 병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칼슘은 근권부로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고, 그리고 연면시비로도 공급을 해야지, 병행을 해야지 블루베리의 수확량도 증가하고 블루베리의 저장성도 좋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근권부에 공급하는 칼슘 형태는 반드시 석회나 석회 유황은 안 된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칼슘 영상으로 이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박세진입니다. 자, 지금 저희 그 칼슘 얘기를 마저 해야 할 것 같아요. 블루베리 쪽에 칼슘 얘기를 마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칼슘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 농민분들, 농가분들께서 특히나 이제 칼슘 공급을 잘 못하시는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좀 자세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라고 꼭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대부분의 작물들에 다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떠나서 칼슘은 굉장히 나무가 많이 먹어야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업테이크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무 전체가 먹는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의 원예 작물들, 과수 작물들은 칼륨을 제일 많이 먹고요. 그 다음 질소, 그 다음 칼슘, 한 3등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칼슘을 공급을 해야 된다. 칼슘을 공급을 하는 것은 반드시 연면시비와 토양으로 공급되는, 근권부로 공급되는, 그러니까 토양에 살포를 하건 관주를 하건 토양으로 공급되는 양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였고요. 토양에 공급을 했을 때 석회라든가 석회 유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석회라든가 석회 유황은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았을 때랑 크게 흡수율의 차이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석회나 석회 유황은 밭의 pH를 교정하는 목적으로 줘야 되지, 블루베리나 다른 원예작물에 칼슘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연면시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과일 자체도 커지고, 그리고 과일이 커지면서 잎도 커지고 잎도 많아지니까 칼슘을 잎 쪽으로 다 뺏기게 되니까 전체적인 성과수 자체에, 육아에 비교해서 성과수 자체에는 칼슘의 농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칼슘 결핍이 약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권부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근권부로만 공급하는 거 말고 근권부와 연면시비를 병행한 쪽이 훨씬 더 수확량도 증가하고 저장성도 증가한다까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종류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뭐 그냥 이 부분은 칼슘 연면시비 하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는 거고, 칼슘 연면시비제로 어떤 제품이 좋을지 부분은 사실 이 영상의 취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요게 이제 아무것도 안 준 거고요. 요게 이제 질산칼슘이고요. 이게 염화칼슘이고요. 요게 그냥 이제 산화칼슘입니다. 요게 이제 칼슘 포메이트라고 해가지고 포름산 칼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이제 포름산 칼슘에 이제 뭐 망간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뭐 그런 미량 원소가 조금 더해졌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저희가 봐줄 거는 경도, 두 번째로 봐줄 것은 이제 그 수확량 정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질산칼슘으로도 충분히 연면시비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산칼슘이랑 염화칼슘 정도만 비교를 해봤을 때, 염화칼슘 같은 게 질산칼슘보다 오히려 경도가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경도가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염화칼슘이 질산칼슘보다 더 저렴하고 좋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경도 부분 보지 마시고 수확량 부분 봐주시면 염화칼슘보다 질산칼슘의 수확량이 월등히 좋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한 기작은 추정이긴 합니다만,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염소 자체가 블루베리 쪽엔 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물질이죠. 염류장애 알고 계시잖아요. 염류 직접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염소가, 그러니까 질산칼슘은 질산트질소랑 칼슘으로 공급이 되어져 있으니까 연면시비를 했을 때 질산트질소도 영양소의 공급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 칼슘도 영양소의 공급원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칼슘은 영양소의 공급원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염소 자체는 영양소의 공급원으로 사용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스트레스가 유발이 됐으니까 반작용으로 좀 경화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봐주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경화가 진행된과 동시에 스트레스가 야기가 되니까 오히려 수확량은 감소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염화칼슘이랑 질산칼슘 정도를 저희가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질산칼슘이 더 좋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 뭐 산화칼슘이라든가 포름산칼슘 그리고 포름산칼슘에 이제 기타 미량 원소가 섞인 것도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죠. 근데 뭐 이제 뭐 산화칼슘이라든가 포름산칼슘 같은 경우나 질산칼슘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질산칼슘이 조금 더 가격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포름산칼슘인데요. 이제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포름산칼슘에 이제 탄소가 있는 걸 보고선 이게 유기산 켈레이트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이제 농가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유기산 켈레이트라기보다는 그냥 칼슘과 이제 포름산이라는 게 그냥 1대1로 결합한 이온 결합한 그냥 그 물질이니까 유기산 켈레이트라고 유기산 켈레이트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었고요. 어쨌건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는 염화칼슘보다는 나머지 형태가 칼슘의 연면시비를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로 저 같은 경우는 질산칼슘을 블루베리 쪽에 연면시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알루미늄 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루베리의 생육 조건이 pH 4.5에서 5.5 정도로 산성이죠.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원예작물들 같은 경우는 좀 산성이라고 느끼고 산성이라고 인식하고 생육이 좀 저하돼야 됩니다. 저해돼야 되는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도 더 산성 토양을 선호하죠. 산성 토양을 선호하는 원인 근균과의 공생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런 pH 조건에서 안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알루미늄이라는 금속 위량 원소가 다량으로 용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량으로 용출된다는 얘기는 알루미늄이 좀 토양 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고요. 이 자유로워진 알루미늄은 블루베리 쪽으로 흡수가 된다는 거죠. 블루베리가 알루미늄을 그렇게까지 많이 먹고 싶어 하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대부분 다량으로 용출이 되니까 알루미늄 독성에 야기가 된다는 거고요. 알루미늄 독성 부분을 이렇게 봐주시면은 아무것도 안 줬을 때랑 미량의 알루미늄을 줬을 때 아무것도 안 줬을 때랑 미량의 알루미늄을 줬을 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지의 무게 정도를 측정했을 때 알루미늄을 주니까 크게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뿌리의 무게 같은 경우를 보시더라도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전체 나무의 이제 건조 중량 무게를 비교해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을 처리한 쪽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상부랑 지하부의 부피 정도를 봐주도록 할 텐데요. 무게가 아니라 부피를 봤을 때는 지상부의 부피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하부의 부피도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상부가 아무래도 지하부보다는 알루미늄 독성에 취약하네라는 부분까지는 봐주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블루베리는 산성 토양을 선호하고 산성 토양에서 대부분 키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키우시는 분들은 블루베리를 키우는 그 포트라든가 뭐 백 같은 경우를 좀 산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알루미늄 독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알루미늄 독성은 지상부의 무게라든가 부피도 감소시키고 지하부의 무게라든가 부피도 감소시키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루미늄 독성을 저희가 좀 제거하고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게 이제 칼슘이라는 거예요. 예. 아까 전에 이 실험 자료는 리터당 16mg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러니까 16ppm이라는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말도 안 되게 적은 양인데 이 말도 안 되게 적은 양으로 실험을 했을 때예요. 근데 뒤에는 이제 2.7mg의 알루미늄을 처리를 했을 때 칼슘이 얼마나 이 알루미늄 독성을 완화시킬 수 있냐라는 거였죠. 첫 번째로 이제 입에서 알루미늄의 함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처리 안 하고 알루미늄만 처리하면은 알루미늄 함량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높고 이 높은 게 블루베리를 괴롭히는 원인이 되겠죠. 근데 칼슘을 한 100ppm 정도 연면시비 해주니까 입에서의 알루미늄 함량이 줄었죠.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진하게 200ppm 정도로 칼슘을 처리해주니 알루미늄이 입에서의 함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장 속도를 저희가 측정해 봤을 땐 알루미늄에 노출된 블루베리는 잘 크지 못했고요.
이제 100ppm의 칼슘과 200ppm의 칼슘을 연면시비 해줬을 때는 오히려 당연히 칼슘 연면시비 한쪽이 생육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칼슘 연면시비를 해서 생육이 좋았다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칼슘의 연면시비가 알루미늄의 독성을 조금 완화시켰다. 블루베리는 생육 특성상 알루미늄의 독성에 노출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독성에 의해서 수확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하락하고 있는데 칼슘을 연면시비 해주게 되면은 알루미늄의 독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칼슘 같은 경우는 칼슘 자체의 이동성의 특성 때문에 근권부로 다량 조기 공급했어야 했고 플러스 추가적으로 연면시비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연면시비의 다른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의 독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황 부분이에요. 또 이제 그 블루베리 하시는 분들께서 황을 되게 좋아하시죠. 왜냐면 이제 황을 뿌렸을 때 이게 생리적으로는 산성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토양 자체를 좀 산화시킬 수 있는 황이 이제 토양에서 이제 황산으로 변하면서 토양의 pH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작이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 하시는 분들께서는 황 되게 좋아하십니다. 실제로 뭐 워낙 좋아하셔서 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블루베리 쪽은 이제 황의 투입량에 따른 밭의 pH 교정 정도도 굉장히 큰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어쨌건 근데 황이 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봐주시면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아미노산을 만들 때 질소가 메인 역할을 하지만 질소와 황이 결합이 되어야지 아미노산이 형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황은 사실 질소랑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 토양의 pH를 낮추는 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는 분들께서 황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다뤘던 것처럼 블루베리 밭을 산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베리의 포트라든가 블루베리 그로우백 같은 경우를 저희가 좀 산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의 산성화를 투입하는 비료의 종류라든가 양으로 우리가 좀 산성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이라든가 혹은 암모늄 태질소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딱히 저희가 산도를 교정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밭을 산성화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황 자체 그리고 암모니아태 질소의 특성상 이게 좀 함량이 높은 비료를 사용하면 밭의 산성화가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의 결핍 양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시면은 좀 이제 질소의 결핍 양상이랑 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부위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질소는 이동성이 좋으니까 질소 같은 경우는 좀 구엽 쪽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황 같은 경우는 질소보다 이동성이 좀 떨어지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나타나고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나타나는 부위가 좀 신엽 쪽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염류내성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 블루베리의 근권부 환경 저희가 같이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청근성의 작물이기 때문에 양분 흡수가 제한적이고 그 양분 흡수의 제한적인 것 때문에 지금 ERM이랑 공생을 하면서 양분 흡수에 좀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ERM까지 가지 말고 블루베리 자체가 청근성의 작물이다 보니까 염류에 굉장히 취약해요. 이게 염소고요. 이게 붕소고요. 이게 나트륨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나트륨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들어있는 비료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잘 피할 필요가 있겠죠. 높으면 블루베리에게 독이 되니까. 근데 이게 황 뒤에 나온 이유는요. 이제 칼륨의 공급원을 블루베리 하시는 분들께서 염화칼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염화칼륨 같은 경우는 칼륨이 공급된과 동시에 염소도 공급되잖아요. 염소가 굉장히 높은 농도로 공급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런 염류 장애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황산칼륨을 쓰게 되면은 칼륨 공급과 동시에 황이 공급이 되어지니까 당연히 이런 염류 집적 장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황 자체의 공급에 의해서 밭의 pH가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산성 pH로 조금 교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붕소 부분도 좀 봐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유실수들, 블루베리도 결국 유실수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유실수 작물들을 재배하시는 분들께서 붕소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꽃이 제대로 피게 할 때 붕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히 사실이니까요. 근데 블루베리는 유실수 중에서 조금 특이하게 붕소의 과잉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붕소의 공급량이 절대로 과하지 않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도를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료는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4.5, 뭐 5 이렇게 잘 자라니까 사토라든가 양토라든가 점토 그 이 토성에 따라서 황을 얼만큼 공급해야지 pH가 교정이 되냐라는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어 pH가 7인 사토에서 블루베리를 키울 때는 황을 한 930kg 정도 헥타르에 930kg 정도 공급을 하면은 pH가 7에 4.5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초점 맞추는 건 블루베리의 산도를 교정하기 위해서 다른 산성화 물질을 넣는 것보다는 블루베리의 생육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암모니아트 질소라든가 황의 공급으로 pH를 충분하게 교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블루베리 생육에 도움이 되는 암모니아트와 황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정교하게 우리가 같이 계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그럼 이제 칼슘 얘기랑 황 얘기 그리고 알루미늄 독성까지 다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럼 이제 블루베리 생육 특성은 다 알았으니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주제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사백당입니다. 이제 블루베리 마무리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그냥 아주 빠르게 좀 총정리하고 블루베리 영양관리 프로그램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세포의 분열기, 과일 쪽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장이 좀 지연되는 시기, 그리고 세포의 비대기로 나뉜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개되고 나서 바로 질소를 끊는다기보다는 만개되고 나서도 질소를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포 분열 잘 돼야 되니까. 그리고 세포 비대기 쪽은 질소도 중요하지만 칼륨 쪽에 좀 최대한 힘을 실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고, 네, 양분 요구는 그래서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칼슘 자체가 과일로 들어가는 비율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 칼슘은 연면 시비를 꼭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오히려 과일 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마찬가지로 질소, 칼륨 되게 중요한 역할을 미치지만 인 쪽도 과일 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 이는 꾸준하게 굉장히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블루베리는 청근성 작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과일 쪽에 인이 굉장히 과일의 품질과 수확량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는 꾸준하게 많이 공급되어야 되고 좋은 인을 써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기별 양분 공급량은 이렇고요. 질소의 역할 뭐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시간이 제한적일 것 같으니 전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트 질소 같은 경우는 바로 흡수가 된 다음에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되지만 질산트 질소 같은 경우는 ERM을 통해서 공생하는 그 근균을 통해 가지고 흡수가 되고 한 번 암모니아테로 환원이 된 다음에 아미노산으로 합성이 된다. 그러니까 암모니아테가 그 블루베리 쪽은 훨씬 더 선호가 되는 질소의 형태였다. 질산테보다. 하지만 이 부분 봐주시면은 암모니아테만 단독으로 공급을 했을 때보다는 암모니아테와 질산테가 혼용되는 양상들이 블루베리가 잘 자라는 토양에서 훨씬 더 좋은 역할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모니아테나 질산테 중에 고를 거면 암모니아테긴 한데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게 암모니아테와 질산테의 혼용이다. 왜냐면 질산테도 어쨌건 조금 그 변환 과정의 한 단계가 더 있긴 하지만 ERM을 통해서 충분하게 흡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산도 쪽으로 교정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산성화의 물질을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황이라든가 암모늄태 질소 같은 경우를 좀 다량으로 넣어줘 가지고 산도를 교정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과학적으로도 분명히 교정이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인산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과일 정도로만 생각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다른 중요한 역할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블루베리는 특히나 과일 쪽에 인산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세 번째 단계, 세포가 비대되는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칼륨을 넣어줬어야 되는데 블루베리는 말씀드린 대로 염류 장애에 굉장히 취약했죠. 특히나 염소나 나트륨 그리고 붕소 같은 것들이 블루베리의 염류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염소의 추가적인 투입은 우리가 반드시 막았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륨 같은 경우는 염화칼륨보다는 황산칼륨이
훨씬 더 선호가 된다라는 거였죠. 황산칼륨 외에 질산칼륨도 있긴 한데요. 질산칼륨을 추가적으로 더 써주는 건 저는 사실 블루베리 쪽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작물이라면 충분하게 맞는 이야기인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질산트질소의 투입량을 암모니아트질소에 비해서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질산트질소를 투입할 수 있는 질산칼륨은 블루베리 쪽엔 맞지 않고 다른 작물 중에 선호가 됩니다. 염화칼륨 같은 경우는 염류장애 때문에 맞지가 않고 황산칼륨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황산칼륨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였고요. 이제 칼슘의 역할이었죠. 칼슘 같은 경우는 꼭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되죠. 칼슘이 결국에 블루베리가 커지면서 블루베리의 과일이 커지면서 칼슘 결핍이 무조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근검부로 관주로 토양 살포로 칼슘을 많이 넣어줘야 되고요. 이른 시기부터 많이 넣어줘야 되고 플러스로 연면 시비를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연면 시비를 병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염화칼슘 쪽은 좀 사용을 막아주시라. 염화칼슘을 사용하게 되면 경도는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긴 하지만 수확량 자체는 감소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칼슘의 공급원, 연면 시비를 통한 칼슘의 공급원에서 다른 칼슘들 다 좋다라고 여기지긴 하지만 염화칼슘 자체는 우리가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됐었고, 그리고 칼슘의 연면 시비가 알루미늄 독성을 좀 완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황산칼륨 쓰셔야 된다. 염화칼륨 쓰시면은, 염화가리 쓰시면은 염류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그리고 붕소 같은 경우도 대부분 꽃이 피는 작물들은 붕소 투입을 조금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붕소의 투입량 자체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잘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적정 레벨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황해 투입으로 밭의 pH를 4.5, 5 정도로 교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토성에 따라서 황해 투입량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면은 밭의 pH가 교정이 될 수, 그러니까 교정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pH 교정이라고 하면은 산성화된 토양을 좀 이제 중성, 약산성으로 바꾸고 중성으로 바꾸는 게 교정이라고 하는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좀 반대죠. 좀 산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블루베리 한정으로 밭의 pH를 산성화시킬 때 황해 투입을 좀 많게 하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산도 조절제를 투입한다기보다는 황을 공급하거나 암모늄 지수를 공급을 해서 블루베리의 최적 pH 레벨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블루베리에 대한 그 총 정리는 끝내도록 하고요. 그럼 이렇게 총 정리를 끝냈을 때 뭐 인 공급한 거 알겠고, 인 공급 중요한 거 알겠고, 질소 같은 경우는 질산태랑 암모니아태가 혼용돼야 되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질소의 공급 시기는 너무 빠르게 비절한다기보다는 꽃이 피고 나서 한동안도 계속 질소를 그래도 꽤 많은 양을 줘야 되는 것도 알겠고, 물론 후에는 또 비절을 시켜야 되지만,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는 염화칼륨 쓰면 안 되고 황산칼륨 써야 되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칼슘도 연면시비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조기에 좀 많은 양의 칼슘이 근검부로 공급돼야 되는 거 다 알겠고 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해하셨는데 이걸 바탕으로 그럼 어떤 제품과 이 제품의 투입량은 어떤 시기에 좀 써줘야 되냐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이 야라 레가라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야라 레가라는 제품이 뭐 이제 15, 15, 15라는 제품이 있고 13, 4, 25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나머지 설명적인 부분은 나머지 설명, 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서는 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특장점까지 말씀드리진 않고 이 제품에 강조하고 싶은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5% 질소, 13% 질소인데요. 이 질소의 구성 비율 자체가 암모니아테 9.5, 질산테 5.5, 암모니아테 8, 질산테 5 정도로 블루베리 생육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질소 부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블루베리는 암모니아테 질소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흡수하고 바로 아미노산 변환이 가능하니까요. 질산테 질소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가 ERM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암모니아테로 환원시킨 다음에 아미노산으로 합성을 했으니까 이 기작이 좀 길어지는 게 싫어서 블루베리는 암모니아테 질소를 더 선호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프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암모니아테 질소를 단독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암모니아테 질소와 질산테 질소가 섞여 있는 것을 더 좋아해서요. 섞인 형태의 비료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100% 수용성 인산, 고품질 인산이 이렇게 높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칼륨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칼륨은 100% 전부 다 황산칼륨입니다. 그러니까 염화칼륨이 하나도 없어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염소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죠. 100ppm이라는 염소. 100ppm이 이렇게 높은 양이 아닙니다. 미리그램당 킬로그램 농도이기 때문에 1리터에 100mg 정도의 염소만 들어가 있어도 블루베리에 염류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염류 장애를 막기 위해서는 황산칼륨을 썼어야 했죠.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질산지질소가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블루베리 한정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고 황산칼륨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 전부 다 황산칼륨이고요. 황의 함량과 칼륨 함량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가 굉장히 선호하는 형태의 양분이 공급이 되고 이 황 때문에 pH가 좀 교정이 되는 pH가 블루베리의 생육에 적합한 레인지로 범위로 교정이 되는 부분에 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마그네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미량원소 중엔 아연, 붕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붕소 같은 경우는 꽃피는 작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블루베리는 붕소 자체도 높아지게 되면은 염류장애가 야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붕소의 투입량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고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블루베리의 성분 보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운용하게 되면 블루베리의 독성 부분, 블루베리에 있어서 붕소의 독성 부분은 좀 저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개화 전, 그리고 개화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비대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수확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수확 후까지 이렇게 관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라레가 15, 15, 15가 예를 들어서 개화기를 예로 들었을 때 개화기 같은 경우는 개화기를 뭐 저희가 한 15일이다라고 따지면 15일 동안 5kg이 공급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kg이 한 번에 공급된다기보다는 15일 동안 물을 난 10번을 줄 거다. 그럼 10번에 나눠가지고 5kg이 소분돼가지고 관주되면 된다라는 거죠. 15, 15, 15랑 13, 4, 25 야라레가는 100% 황산칼륨의 붕소의 투입량이 정확하게 보증이 되고 염소는 없고 질산체질소와 암모니아체질소가 섞여 있습니다 라는 제품으로 설명을 드렸고 황산마그네슘은 황과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는 용도고요. 슈퍼 FK30은 저희 제품 많이 봐주셨던 부분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슈퍼 FK30 같은 경우는 슈퍼폴리인산 제품이죠. 그러니까 100% 흡수가 되는 인산 칼륨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인산 자체가 블루베리에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썼고요. 이제 칼시니트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질산 칼슘 제품으로요. 지금 보시면은 초기에, 초중기에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고 수확하고 나서 또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기, 과일이 조금 비대해지고 좀 성숙되어지는 시기에는 투입을 저희가 하지 않고 그 이전의 시기에 굉장히 많은 양이 투입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스타핏이 칼슘제예요. 말씀드린 대로 질산 칼슘 같은 경우는 근권부로 충분한 양이 공급이 되어야 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블루베리의 생육 특성상 칼슘의 이동 특성상 칼슘 결핍이 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칼슘제를 이렇게 연면 시비하는 것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대기 같은 경우 비대기 기간 동안은 저희 바이오트랙이라는 해조 추출물과 스타핏이라는 칼슘제를 동시에 공급하셔야 되고 이제 성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핏이라는 칼슘제와 인산칼륨 제품 그리고 황산칼륨 제품까지 투입을 하면서 블루베리의 착색과 당도 부분을 조금 신경 쓰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면은 요 정도 양분이 들어갑니다. 300평 기준으로 질소가 9.5kg, 인산이 6.6kg, 칼륨이 11.6kg, 그리고 칼슘이 4kg 정도, 황이 16kg 정도, 그리고 마그네슘이 3.2kg. 요게 이제 2톤을 수확하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블루베리가 먹어야 되는 양분이거든요.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질소는 조금 줄였고요. 인산은 굉장히 많이 늘렸죠. 제가 인산 쪽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블루베리가 인산을 좋아하니까 좀 욕심을 냈고요. 칼륨 쪽도 좀 늘렸고 칼슘 쪽은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면 시비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요. 마그네슘도 조금 늘렸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상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야라레가 15-, 야라레가 13-, 그리고 황산 마그네슘 FK30이었잖아요. 이 제품들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건 혼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질산 칼륨 제품이랑 질산 칼슘 제품은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거 이것도 이제 혼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예리하신 분들은 질산 칼륨 쓰지 말고 황산 칼륨 쓰려면 황산 칼륨은 안 넣어놨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00% 황산 칼륨이랑 황산 칼륨 엄청 많이 넣어드린 거고요. 질산 칼륨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염류 장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질산테질소를 이미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산테질소를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질산칼륨을 쓰지 말라고 한 건데, 이 제품 제가 고른 두 가지 제품이 질산테질소가 암모니아 테질소에 비해 조금 낮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산테질소를 공급해도 됩니다. 공급하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산칼륨도 이렇게 혼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노란색 혼용하시고 초록색 혼용하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블루베리의 생육 특성이라든가 양분의 관리 요령에 맞춰가지고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잘 키우실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건 이 프로그램으로 조금 운용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개화착각기에 이렇게 나눠서 주시고, 비대성숙기 총량 전부 다 총량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개화착각기가 2달이다 그러면 2달 동안 이 양분 나눠서 주시는 겁니다. 비대성숙기가 뭐 4달이다 그럼 4달 동안 이 양분을 나눠서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 나눠서 주시는 분식 횟수는 농가분들께서 좀 알아서 잘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고, 저는 이제 총량을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렸고, 블루베리의 생육 패턴과 블루베리가 선호하는 양분을 다 넣어드렸다 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블루베리의 최종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딱 이렇게 블루베리 이론적인 배경을 다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쓰셔야 되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쓰시면 블루베리가 건강해집니다 까지 이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작물로, 또 다른 신기한 이야기로,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